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망상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는커녕 중산층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선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은행입니다. 제가 봐도 지금 시장 가격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떨어지는 걸까요? 인플레가 뭐죠? 쉬운 말로 그래요. 돈이 똥값 되는 겁니다. 돈은 똥값이 되는 거고 투자의 본질은 리스크입니다.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은행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 오늘 유튜브 내용 또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그 마인드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주제를 바로 보죠. 오늘의 주제는 은행을 떠나라입니다. 은행을 떠나라. 자, 저도 어릴 때 돈을 모으면 꼭 은행에다가 그 저금해라. 뭐 이런 걸 듣고 보고 자랐는데요. 그러면은 나도 언젠가는 열심히 모은 돈을 토대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망상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잔인한 표현으로는 망상입니다. 부자는커녕 중산층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은행을 왜 떠나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두 얼음판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얼음판은 좀 굉장히 두꺼운 얼음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얼음은 얇은 살얼음인데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저 빙판 위에서 막 걷고 뛰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오른쪽 편에는 살얼음판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 자,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왼쪽 사람이요? 저 빙판에서 저렇게 뛰다가 넘어지면은 자빠지면 크게 하면 다칠 텐데 뇌진탕이 날 수도 있고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말이죠.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오른쪽이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은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안전하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그래, 여기 있으면은 최소한 내가 다칠 일은 없겠구나. 그래요, 다칠 일은 없는데요. 그러다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살얼음이 언젠가는 녹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물론 빙판 위에서 뭐 얼음이 두껍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뛰어다니고 까불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살얼음판에 서 있다 보면 다치지는 않더라도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두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쓰고 내 판단의 근본이 되는 스탠스가 있어요. 나의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두 개의 그림으로 거의 정리가 돼요. 그러면 구태여 구분을 짓는다면 왼쪽은 투자, 오른쪽은 은행이죠. 은행은 저 살얼음판에 가만히 서 있는 거랑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안전할 수 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제일 이상적인 것은 빙판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오버하지 않도록 가는 게 맞지 가만히 있는 은행에서는 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내 몸을 쥐어짜는 거죠. 내 몸을 쥐어짜고 내 시간을 갖다 버리고 이렇게 번 월급을 은행에다가 모아두면서 사실 뭐 저축도 거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곡차곡 저장을 해서 뭐 쌓이겠죠. 근데 그 쌓인 돈을 나중에 딱 꺼내서 무언가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멀리 도망쳐 있는 거죠. 이게 은행입니다. 결국은 은행에서 탈출을 못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 원인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요, 월급을 돈이 아니라 한우로 받았다고 칠게요. 소고기 한우. 비싸죠. 이 한우를 어디다 보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냉장고죠. 그래서 냉동실에 딱 넣어놨는데 꺼내 먹으려고요. 열심히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먹으려고 딱 꺼내봤더니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왜 썩었냐 봤더니만 냉장고에 전원 코드가 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신선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은행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은행에다 딱 넣어놓는 이유는 이 돈이 도망가지 마라. 어디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금고나 땅에 묻는 것보다는 은행을 택한 건데, 그 액수, 절대적인 액수값은 유지가 되겠지만은 상대적인 값어치가 자꾸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간과하신 분들이 은행을 못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환율이나 금리처럼 이 화폐 가치에 대해서 매일 어떤 수치가 발표된다라면 실감하겠지만, 사실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기까지는 한 10년? 5년 돌아봤을 때, 와, 엄청나게 이 돈이 쓸모 없어진 돈이 돼버렸구나. 내가 이 돈을 모으려고 내 시간을 다 버리고, 내 몸이 다 버리면서 번 돈이 말입니다. 은행은 그런 거예요. 다만, 은행에 있으면서 이 살얼음이 언젠가는 녹을 거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하나 또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요새 부동산 시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 왜 자꾸 오르냐. 자, 그래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은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폭락론자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뭐죠?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가격이 정상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은 많은 대중들이 아니요라고 답변하겠죠. 그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거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건데요. 그래요. 제가 봐도 지금 시장 가격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정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떨어지는 걸까요? 지금 왜 자꾸 이렇게 비정상적인 시장에서도 이 가격이 떨어지긴커녕 올라가고 있고 매물조차 나오지 않는 걸까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 정책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돈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과거 폭등기, 노무현 정부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지금 못지않게 엄청나게 급등세가 나왔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시중의 부동자금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자금에 비하면은 지금 현재 부동자금은 그 당시에는 한 두세 배 이상, 2배 훨씬 넘게 한 3배 가까이 이 부동자금이 지금 증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고 있고, 이걸 뜻하는 용어가 바로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흘러 넘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잠재우려면 이 흘러 넘치는 돈들을 얌전히 가라앉게 만들기까지는, 얌전히 가라앉기까지는 이 유동성 장세가 멈출 수가 없고, 유동성 장세에서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게 맞는 것이고, 화폐로 살 수 있는 모든 재화값은 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재화든 서비스든 간에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중에 이렇게 많은 유동성 장세 속에서는 지금 이 시장이 비정상이라 하더라도 쉽게 꺾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화폐 때문에 곤란에 처한 나라들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 보게 되면은, 자료 하나 보게 되면요. 막대한 유동성. 인플레이션이 온다. 저는 이거예요. 이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그 유동성 장세의 마지막 부작용은 인플레로 가는 거예요. 인플레가 뭐죠? 쉬운 말로, 그래요. 돈이 똥값 되는 겁니다. 돈은 똥값이 되는 거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다 오르는 것이죠. 그 대가가 오르는 것이죠.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바나나를 하나 사기 위해서 이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답니다. 현금을 백팩에 메고 다닌다고 하죠. 최근 물가 상승률이 700%래요. 최근에만.
지금 뭐 짐바브웨면 다른 나라들, 터키도 마찬가지고 화폐 가치 급락 현상을 이제 겪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인플레는 초인플레, 즉 하이퍼 인플레라고 부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인플레죠. 저는 한국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유동성 장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시중에 돌고 있는 유동성들이 은행으로 좀 들어가면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쉽네요. 부동산 잡기 위해서 금리를 뻥뻥 올리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위가 너무 안 좋아요. 내장 기관 중에 위가 되게 안 좋은데 위에 특효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위는 그냥 깔끔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심장 쪽이나 간 쪽에 좀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다는 아닌데 이럴 경우 여러분은 그 위장약을 처방받아 드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먹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금리 인상이 그렇습니다. 자, 금리를 팍팍 올려서 부동산에 잡을 수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경제가 다 발칵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음 놓고 원 없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상을 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라면은 그래 이제 결심했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 앞까지 가요. 근데 이게 만약 터널로 비교하면은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내가 보고 시작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이걸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실성이 있다면 나도 은행에서 지금 당장 돈을 빼서 또 부동산 투자든 다른 뭐 채권이든 뭐 주식이든 뭐든 달러 인덱스에 뭐 투자를 하든 어떤 이러한 움직임을 취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정말 이거는 초보자분들의 망상이죠. 왜냐하면 투자 본질을 모르세요. 투자의 본질은 리스크입니다.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 위험하냐? 내가 말했잖아요. 불확실성이 리스크고 불확실하다는 말은 뭐죠? 결과를 알고 시작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깜깜한 터널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 안 보여. 저 터널에 들어가는 게 두려운데 터널의 끝이 어디쯤 있다는 게 내 눈에 지금 시작 전부터 보인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터널로. 근데 말이죠. 투자라는 터널은 초입구에서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겹없이 척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보여서 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초보자분들은요. 근데 투자를 척척하는 분들도 터널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들어가서 걷다 보니 저 끝에서 이쯤 걸어가다 보면 끝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터널 한번 빠져나오고 또 다시 다음 터널 들어갈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걷다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나더라는 게 경험치로 쌓인 것뿐이죠. 경험치로 쌓인 것뿐이죠. 결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하는 위험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위험을 내가 피하고 회피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되는 그 위험의 양만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눈물이 나요. 힘들어서요. 왜냐면 내가 이게 현실이라면 이거를 마주하지 않으려고 반대쪽을 계속 보는데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 말이죠. 더 이상 고개를 돌릴 수 있는 틈도 없어요. 그때 눈물이 나요. 물론 거기까지 겪으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상담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상담 중에 눈물이 보이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마음 되게 아프죠. 그런 유쾌하지 않은 상담을 좀 줄이고자 은행은 떠나도 된다. 그리고 은행을 떠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은행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은행을 떠나라였고요. 투자와 은행, 이 두 가지 개념에서 아까 그 얼음판 위에 서 있는 나의 위치는 그 두 가지 그림 중에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